안녕하세요. 정보보로 맡고 있는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일단 이제 정보보론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OT의 시간 일단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정보보론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장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실 때 합격률 높일 수 있나, 그죠? 제가 이제 뭐 수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합격생들이 봤던 거를 이제 뭐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일단 이제 정보보론에서 이제 보시면은 OT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제 학습 방법이랑 그 다음에 정보보론 소개, 이건 이제 각 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먼저 1번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계획표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표가 없이 처음에 이제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계획표가 있고 없고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공무원 시험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 이제 수험생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표는 웬만하면은 자세하게 짜시는 게 좋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계획표 짜는 시간을 좀 많이 아깝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강이나 월강 같은 거를 내가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떤 전체 기간을 갖다가 그 시간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자세하게 잡는 건 일단 주간은 사실은 이제 자세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생들이 이제 보통 계획표 짠 걸 보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잡는 건 물론이지만 이제 어떤 과목이나 어떤 과목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짜서 그거대로 나가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면 이제 슬럼프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고 나면은 뭐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외우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도 그걸 계속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갖고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데, 반복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죠? 서브노트를 만들어야지만, 물론 이제 복습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서브노트는 딱 한 번만 만들고서 시험장에 갈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추상화 시키는 거죠. 앱스트랙 시켜서 우리한테 이제 그 시험 전에 완전하게 정리할 때 중요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복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복습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했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만약에 뭐 한 달 정도 남거나 2주일 정도 남았을 때 여러 개의 과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서브노트가 없으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다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무원 시험은 기존에 보던 어떤 시험과는 많이 틀리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과목을 쉬는 시간 없이 지정된 시간 안에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마다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럽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교재는 약간 참고서처럼 쓰시는 거고, 옆에 이제 적구하는 거를 마치 서브노트처럼 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정리하는 용도로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참고서처럼 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정리하거나 반복적으로 공부할 때 볼 수 있는 서브노트를 반드시 구비를 해서 작성을 좀 하셔야 돼서, 뭐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서브노트 만드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서브노트는 사실 이제 한번 써보는데 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꼭 이제 노트를 하나 구비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사실은 합격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여태까지 제가 본 결과로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어서 몇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런 걸 전혀 안 하고도 합격하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던 합격생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이걸 따라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뭐 놀 때 더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실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구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제 이제 뭐 제가 뭐 노란장에서 수업을 할 때 실강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은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와서 질문,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하지만 요거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와서가지고 계속 계획표 이렇게 다음 주 계획 이렇게 짰는데, 아니면 다음 달 계획 이렇게 짰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큼 남았냐에 틀리겠죠. 이 시기에 조금 더 수정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없겠냐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죠. 물론 이제 그런 질문 계속 많이 받다 보면 좀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대충 대답해 드리진 않기 때문에 자세히 대답을 해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빨리 합격할 수 있다. 그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꼭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길게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습이 중요한 거는 학이라는 거 그거죠. 배우는 거예요. 배울 학자죠. 배울 학자고 이 습이라는 게 자기 혼자 이제 공부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이 시간이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는 시간. 배우는 시간인데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도 이걸 배우는 거 그냥 인지하는 시간이에요. 인지하는 시간. 결국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것은 이걸 계속 이제 연습하고, 그죠? 연습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지만 또 집에서 따로 자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 듣는 거고, 습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복습을 하는 시간이 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리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5대5는 돼야 돼요. 아주 이제 교육학에서는 더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하는 범위는 사실은 학이 3이면 7이, 습이 7 정도로 잡는 게 많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학원 나와서 듣는 것도 그렇고, 동영상 듣는 분들도 보통 이걸 이제 7, 8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걸 2, 3으로 잡는다고요. 2, 3,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기께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이 군무원에서 이제 정보보론도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죠? 항상 변형돼서, 응용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대로 이 정도. 내가 만약에 수업을 지금 3시간 들었다. 그러면 3시간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3시간 들었다면은 정상적으로 한 3시간에 5시간 정도 복습을 하시면서 서브노트까지 완성을 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노력 대비해 시간 노력 대비해서 학습 그 성과가 이렇게 나길 바라죠. 보통 우리는. 그죠? 이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늘어나고 계속 쭉쭉 늘어나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고요. 실제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단형이에요. 계단형.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한마디로 한다면은 어떤 한 부분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쭉 공부하다가 업그레이드 되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 기간이 있어요. 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럴 때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표 같은 걸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어요. 이 기간이 극복이 되고 나면은 한 단계가 또 상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손도 못 대고 못 풀던 문제를 한 2, 3회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서 봤더니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죠. 그죠? 전문 용어로 페노메논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단계가 상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만약에 성과가 난다면은 공부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죠? 다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하는 만큼. 근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계획을 해서 공부하시면 좋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또 서브노트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 중간중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반드시 오늘은 계획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내가 공부를 좀 해나가겠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좋아요. 한 가지 안 좋은 예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은 1개월은 A라는 과목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B라는 과목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연간 학생을 잡을 때 이렇게 계획표 짜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수정해 드리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A라는 과목을 1개월 동안 잘하죠. 1개월 동안 B라는 과목 하면 잘하는데 이때 A 과목 보면 A 과목 잘 못해요 또. 계속 반복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서브노트 만드시라는 말씀도 뭐냐면은 내가 보는 과목이 여러 개면은 그 여러 개 과목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A만 하는 게 아니라 A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B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계획을 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목 나눠가지고 한 달은 이거 한 달은 이거 한 달은 이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건 이제 앞으로도 수업 시간 중에 조금씩 말씀드리겠지만 계획표는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보호론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에서 이제 정보보호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 개요 부분에서는 문제가 일단 뭐 이렇게 막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일단 정보보호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왜 하는지 필요성 알아야 될 것이고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목표에 대한 게 이제 보통 기밀성이라든지 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맨날 패스워드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다른 데로 보낼 때 그 메시지가 전송도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송신지에서 수신지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메시지를 누군가가 훔쳐볼 수도 있죠. 이런 거 뭐 도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누가 중간에서 훔쳐서 들을 수 있잖아요. 도청, 그죠? 근데 그런 걸 막는 것도 기밀성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막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음성이나 메시지를 중간에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만들면 되죠. 그런 게 보통 암호화예요. 그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기밀성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막을 수 있는, 기밀성을 지킬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암호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기밀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용성도 있고요. 우리가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원치 않게 변경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변경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문제, 뭐 보안기사, 뭐 감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정보보호의 3대 목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 뭐 인증이나 넣어놓고 이제 답하는 거 많이 나왔는데 하도 많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죠.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중요한 거는 뒤에서 이제 뭐 암호화 파트라든지 뭐 네트워크 보안이라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다 어떤 이제 그 용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일단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용어 같은 거. 이게 이제 정보보호 개요. 우리가 이제 OT 끝나면 바로 이제 진도 나갈 텐데, 요 부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아주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기본반, 심화반 또 나눠서 기본반에서 좀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그 뼈대를 잡는, 그죠? 그런 시간으로 갖고 이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점수를 다 획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푸는 시간에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정보보호론이 컴퓨터 일반보다는 훨씬 더 문제 푸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텍스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고 20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 정도 물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보보호론을 대체하기 전에 과목이 사실은 정보보호를 대체한 과목이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언어론이라는 과목은 PL이니까 프로그램 언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C 언어, 자바, 뭐 C++ 이런 거 보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한 문제가. 그리고 코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문항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봤던 뭐 군무원이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정보보호론 같은 건 20문항이 나왔을 때 보통은 빨리 풀면 10분까지도 가능한데 10분에서 15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간을 잡고 푸신다면 13분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분 안에 풀어야 될 문항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과목에 좀 더 시간 안배를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은 좀 적게 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20문항 정도가 이제 만약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13분 정도로 잡고 푸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정보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소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개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킹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서 해킹 유형이 나오는데 해킹 유형은 사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간단히만 보는 거고 네트워크 보안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해킹 유형들 볼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제목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고 근데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제 뭐 출제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의 종류로 나온다면 우리가 외우고 뭐 암기하고 뭐 봐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식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뭐 웜이라든지 뭐 트로이 목마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차이만 일단 좀 기억을 잘 하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비중은 작은 장이에요. 뭐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비중이 좀 작은 장이고요. 그다음 이제 접근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접근 통제는 일단 우리한테는 약간 효자가 되는 장이에요. 왜 효자가 되냐면은 양은 적어요. 이 접근 통제에 해당되는 양은 굉장히 적은데 문제는 3문제 이상이 나오고 말해요. 20문항에서. 그죠? 그런 문제가 이제 이쪽 식별이나 인증이나 인가 쪽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통제 정체에서 한 문제 나오고 통제 보안보드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면 3문제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적어요. 양은 굉장히 적은데 그 내용을 잘만 이해하시면은 그 문제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푸실 수 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식별은 우리가 아이디 쓰는 게 식별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디 쓰는 게 식별이고 내가 아이디만 넣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이디가 내 거라는 게 맞다는 검증, 증명을 하는 걸 보통 패스워드라고 하죠. 패스워드 쓰는 걸 우리는 인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증을 갖다가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까지 되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쓸 수 있는데 인증된 다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쓸 수 있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권한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뭐 다음 같은 거 카페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 생각하시면은 내가 인증받아서 카페를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어떤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 뭐 새싹 등급 뭐 우수 등급 이런 게 있어서 우수 등급이 아니면 못 보는 게 또 생긴다면 권한이죠. 그게 권한. 그래서 똑같은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전체다고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요만큼이고 이렇게 권한을 나눠 놓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쉽게 얘기한다면 권한 부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어소리제이션 그러죠. 이거 하나 빠졌네 H가. 여기가 이렇게 되죠. 어센티케이션이니까 아까 이거 쓰다가 지금 봤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인증과 인가의 차이점을 문제로 낸 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딴 건 없어요. 이거는 어센티케이션은 내가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걸 검증하는 거고 어소리제이션은 인가 한마디로 권한을 부여받는 거. 그죠? 권한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부여받는 거. 그런 것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용어로 나올 것이고 통제 정체나 통제 보안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양은 적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쉽게 나중에 문제 풀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양은 또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효자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분 통제. 그 다음에 암호화 기술. 일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죠? 전체 20문항 중에서 뭐 5, 60% 이상 차지하는 게 암호화와 네트워크 보안 두 개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면에서도 암호화가 더 많을 거예요. 암호화 기술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일단 그죠? 이게 굉장히 많고 근데 많은데 뭐 일반적으로 인증제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내용은 좀 더 재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암호화는 좀 더 재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네트워크 보안은 일단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은 물론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컴퓨터 일반에 보면은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데이터 통신의 내용에서 뭐 ISO 모델 7계층이 있어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당할 수 있는 공격들을 갖다 이제 밑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이제 뭐 정보본에서도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더 확실하게 공부하신다면 요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데이터 통신 쪽 컴퓨터 일반 쪽을 좀 더 이제 잘 수업을 들으시고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는 편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암호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신자와 수신자가 두 사람이 떨어진 데죠. 멀리 떨어진 데서 가까이 있으면 서로 귓속말 하면 되니까 멀리 떨어진 데서 뭔가 주고받는 거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근데 그 내용을 둘만 알고 싶은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그죠? 누가 끼어들어서 그 내용을 도청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주고받겠다. 그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라는 게 제일 많이 발전하게 되는 시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전쟁 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이제 뭐 그리스, 뭐 스파르타 있고 이럴 때, 그때도 전쟁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대칭키 암호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거의 시조가 되는 게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죠? 시저 암호라는 게 있어요, 시저 암호. 그때가 거의 이제 그게 거의 최초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스케테일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송신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신지가 있다면은 뭐 간단하게 이거는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대칭키가 있고, 그 다음에 비대칭키가 있는데, 대칭키는 뭐냐면요, 우리가 암호화를 할 때는 암호화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복호화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송신지에서 수신지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암호화라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송신지에는 평문이 암호문으로 들어가면은 암호화로 들어가면 암호문이 될 것이고, 여긴 평문이고, 여긴 평문, 여긴 암호문이죠. 여기 이제 적군이 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도청을 해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암호문이 있고, 암호문이 그냥 얘한테 가면 이제 수신자도 못 읽으니까 이걸 뭘 해야 돼요? 복화를 해야 돼요. 복화를 해서 다시 평문으로 만들어서 수신자가 읽는 거죠.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암호화 키가 필요하고, 여기에선 복호화 키가 필요해요. 아주 쉽게 설명드린다면, 나중에 자세히 볼 거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수신자에게 보내는데, 여기서 또 복호화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대칭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같은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같아요. 그죠? 암호화 키가 뭐 A라면은 복호화 키도 A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 암호화 키를 어떻게 수신자에 줄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뭐 깊숙이 보겠지만, 대칭키의 문제점 중에 그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틀리게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든 게 비대칭키예요. 그럼 비대칭키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식. 그죠? 얘는 같은 거, 얘는 다른 거.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종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일단은 뭐가 되는 거? 암호화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칭키, 비대칭키가 있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보통 얘네들은 이제 기밀성 쪽을 지키는데, 뭐 기밀성 외에도 뭐 사실은 인증이라든지 전자 서명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기밀성이에요. 근데 해시라는 건 뭐냐면은, 기밀성은 아니라 이제 무결성,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무결성에 관련된, 무결성을 지킬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무결성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내가 만든 문서를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변경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죠? 변경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게 무결성.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내용은 이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근데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공격 유형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스 공격, DOS, Denial of Service. 그래서 한글로는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서버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공격을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격을 당해서일 수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은 분명히 그 서버에 있는 걸 사용자들이 써야 되는데 실제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써야 될 때 못 쓰니까 실제 가용성 같은 게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공격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종류도 보지만 이게 문제가 계속 거듭되면서 그 공격에 대한 이제 대응책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안 장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거의 대표적인 게 방화벽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월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IDS라는 것도 있고, 또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인트루전이요, 침입,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그죠? 그다음에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그래서 마치 이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같은 시스템, 이렇게.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 침입 예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서도요. 지금 제가 암호화 기술과 네트워크 보안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 내용에서는 문제가 절대 빠지지 않아요.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도스도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떤 시험에서도 DOS 공격을 빼고 문제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공격들이 더 나오겠지만 항상 나오는 거. 보안 장비 이거 절대 안 빠져요.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 많이 나올 때는 두세 문제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암호화 기술도 그런데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는 20문항 중에서 이 장에서만 한 7, 8문항이 나온 적도 있어요. 굉장히 비중이 큰 부분이죠, 일단은. 그죠?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지금,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4장, 5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시스템 보안은 이제 OS 쪽인데 사실 문제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높지 않고. 그래서 일단 개요에선 시스템 보안이 어떤 거다라는 간단히 보는 거고, 주로 이제 문제 출제되는 것은 이제 계정이라든지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 패스워드 관리가 많고요. 근데 권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유닉스에서 하는 거, 유닉스에서 하는 걸로 보통 문제를 많이 내요. 유닉스 그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맨날 쓰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그죠? 윈도우는 개인용 PC에 쓰는 거고, 이건 대형 계정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 같은 데서 쓰는 운영체제, 한마디로 운영체제.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계정이라든지 권한 관리를 주로 문제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내용도 이제 작고, 그죠? 그래서 문제 나오는 비중도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점점 비중은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이죠. 원래 한두 문제, 두 문제 중 한 문제 정도 출제됐었는데, 그 비중이 이제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많이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와스프 탑10이라는 게 있는데, 오와스프라는 단체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통용시키는 하나의 단체인데, 이 오와스프라는 단체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급력이 큰 웹 공격 10개씩 발표를 해요. 3년마다 발표를 하고 2007년에 발표가 됐고 근데 2010년, 2013년 이게 3년마다 발표가 돼요. 10개씩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10가지의 뭐 종류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 10가지 중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2013년 나오고 2016년에 나와야 되는데 1년이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나온 건 2017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3년마다 나오던 게 이때만 이제 4년에 한 번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요게 중요하겠죠. 그죠? 요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위가 좀 바뀌고 10개가 발표된 순위가 바뀌고
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3이랑 2017 둘 다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거야. 뭐 중복되는 건 많아요. 사실 중복되는 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13에서는 인젝션이라든지 뭐 나중에 보시면 돼요. 삽입 공격이 인젝션이라든지 XSS라든지 제일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지금까지도 CS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절이에요. 요 세 개를 이제 많이 냈어요. 문제로 엄청 많이 냈죠. 그 중에서도 요 두 개가 공격하는 형태가 거의 같은데 막판에 어디서 공격되는 데가 틀려져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냈어요. 이걸로 많이 냈고 얘는 뭐 독보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애고 인젝션은.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 2017에서 이게 빠져요. 2017은 이게 빠지고 요거 두 개는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계속 1위에요. 인젝션은 2013년에도 1위였고 그러니까 가장 위협이 높은 거죠. 인젝션은 2017년에 발표된 것도 1위에요. 계속 보안 위협이 크다라고 발표가 되는데 XSS는 이제 여기에서는 3위였던 게 이쪽에서는 7등으로 많이 밀려나고 그러면서 얘가 아예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등수만 바뀌어서 2013, 2017로 계속 유지가 됐다면은 2017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절이나 XSS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비교돼서. 이게 뭐 여기 빠졌다고 안 나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얘랑 얘를 좀 같이 봐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위주는 이제 요거 위주로 봐야겠지. 2017.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볼 것이고. 그 말고도 이제 뭐 메일이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보안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시스템 보안이나 애플리케이션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보안은 둘 다 이제 비중이 아주 크진 않은데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이제 이전보다도 비중은 조금씩 더 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스템 보안은 뭐 그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부 관리 및 대책.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약간 전산을 전공했을 때는 조금 이제 공부하기 싫은 그런 파트, 약간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에 정책이 있어야겠죠. 내규나 사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프로세스, 절차를 만들 것이냐, 그죠? 그래서 각각의 사원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이란 건 뭐냐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미리 고쳐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복구라든지 뭐 많이 들어가죠. 복구라든지, 그죠? 뭐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관리적인 부분에서 쭉 이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정에서 정보부 관리 체계. 한마디로 이제 정보부를 관리해야 되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회사에서 정보부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체계가.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관리 체계도 만들어주고, 인증제도 만드는 거죠. 인증제를 만드는 건 뭐예요? 소비자들 볼 때 어떤 회사가 정보보호를 더 잘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등급을. 그래서 뭐 ISO, 이거 국제표준이죠. 27001이라든지 아니면 CC라든지 뭐 우리나라 거 ISM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관리적인 게 있고, 관리적 부분이 있고, 물리적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리적에 들어가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처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장비, 어떤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의 보안성이 이 회사에서 만든 게 얼마나 높냐 낮냐를 정할 수 있는 인증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TCSec이라는 걸 만들었고, 보통 인증제를 미국에서 만들면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미국 걸 안 쓰는 데가 있거든요. 미국 걸 보통 안 쓰고 자기네 거 독단적으로 다시 만드는 데가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TC색을 만드니까 유럽에서도 우리도 따로 만들겠다고 IT색을 만들어요. IT색을 만들고,
뭐 캐나다에서도 CTC 팩이라는 걸 만들긴 하는데 그 뭐 중요도가 높진 않고요. 근데 이제 물리적 장비를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수출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장비라는 거는 기술력이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인증을 한번 받는 거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증받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유럽에서 이걸 다시 받으래요. 그럼 거의 막 뭐 6개월, 1년 소요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그건 이제 뭐 필요 없는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양쪽 다 그랬죠. 양쪽 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얘네들이 손을 잡고 우리 둘이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인증제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CC라는 인증제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도 이걸 쓰고 있고 다. 그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게 나온 다음에 CC라는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적은 제일 처음 나온 건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BS779라는 게 있어요. 이 영국 표준이죠. 브리티시 스탠다드. 영국 표준에 BS779가 나왔고, BS7799가 이제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어요. 근데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변경돼서 이게 ISO 27002가 되고 이게 ISO 27001이 돼요. 아까 나왔던 27001이 이제 이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뭐가 있냐면은 ISMS가 있고 PIMS가 있고 PIPL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우리가 다 공부했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공부하기도 좀 수월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PIMS 쪽으로 PIPL이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ISMF 쪽으로 다시 PIMS가 통합이 되면서 지금 이름은 ISMS. 작년에 이건 발표된 거예요. 우리 문제는 이제 나올 수 있죠. P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ISMS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주관했었고, PIMS는 뭐 방송통신부, PIPL은 이제 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뭐 ISSP는 이게 다 포함되니까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세 개 기구에서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거기서 다 이제 주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뉘는 거를 그 안에 등급도 있고 내용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 그게 요 부분.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 암호화라든지 뭐 네트워크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약간은 지루하고 좀 외울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얘네들보다 조금 더 이제 지루하고 공부하기 좀 싫은 부분이 이제 사실 이거죠. 그죠? 법률. 보통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군무원도 마찬가지로 20문항 중에서 적게 나오면 한 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세 문항까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두세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문항 나온 시험이 상당히 많았고, 일단은 세 문항 나온 시험이 많았고, 세 문항이 나오면은 보통 뭔 항상 나와요? 개인정보보호법 항상 나오겠죠. 이건 항상 나오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면은, 그죠? 한 세 문항 나오면 개인정보법 나오면서 정보통신망법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전자서명법이라든지 몇 개 더 있어요. 한 5가지 우리가 볼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만 하더라도 한 조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열 몇 조씩 되는 게 75조 정도 되는데, 그 75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4조도 있고 24조에 2도 있고, 그러니까 조항이 더 많은 거죠, 실제로는. 75조인데 실제로는 70조 이상의 조항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만약에 뭐 법적으로 아예 시험 본다면 법을 외워서 시험 보고 막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데, 기출로 나왔던, 여러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이게 중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돌려서 문제를 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제가 이제 그 수업 진도를 맞춰 나갈 거고요. 보통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재작년인가 그 7급 국가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물론 그런 적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는 이제 뭐,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그냥 잘 안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또 새 문제가 나오면 또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한번 쭉 끝내면은 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면 더 좋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단 한 번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간에 틈틈이 시간 내셔서, 예전에는 공부하기 어려웠어요. 법정 찾아가면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딱 치면은 다 떠요. 법률이 쫙 나와요. 그럼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날 잡으셔가지고 틈틈이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막 조항 다 찾아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한번 쭉 읽어. 아, 이런 거 있네, 뭐 이런 말이 있네,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읽어요, 이거. 이렇게 읽어 놔야지만 나중에 저랑 수업할 때는 이 중에서 전체 다 올려보는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내용도 이 중에서 그동안 문제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들을 조항별로 또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그걸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한 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체를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되고, 그 시기는 좀 빠르면 좋아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읽고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조금씩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보고, 내용에서 봤던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단원별 문제 풀이에서 보고, 동영에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나왔던 문제들은 또 나오면은 아, 이건 어떤 거다라는 걸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싹 외워가지고 이거 뭐 한 번에 외워서 한 번에 공부해, 이건 절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까지는 다 읽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뭐 중복된 것도 많아요.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 게 얼마 안 돼, 2011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자, 공공기관에 쓰고 있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했고, 그걸 따로 만들 수는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다가 이걸 끼워 넣어서 민간 부분의 개인정보를 갖다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요구에 근거해서 하죠. 이걸 다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럼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붙잖아요. 정보통신망 사업이고 영리단체만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비영리단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이트 만들어서 거기 회원 가입하면 우리 개인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전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때는. 사각지대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그런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어떤 일을 하는 단체, 이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걸 만든 게 개인정보보호법.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법률을 가장 자세히 볼 거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법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디지털 포렌식은 요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포렌식은 이제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데이터들을 갖다가 나중에 증거를 쓸 수 있도록 뭐 보호하고 뭐 저장하고 이런 거, 그죠? 수사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거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다 마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학습 방법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OT 하는 걸 딱 들으시고 바로 이제 1강 수업을 딱 듣지 마시고요. 물론 들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복습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꼭 만들어 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계획표 짜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돌아와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공부 잘하던 친구가 진짜 슬럼프에 한번 빠져가지고요, 2, 3개월을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 완전히 성적이 뚝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쭉 내려가요. 그죠? 결과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슬럼프에 빠져도 1주 정도 이렇게 좀 공부 안 된다, 되게 안 된다, 표정 안 좋아요, 보면. 어쩔 수 없어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막. 슬럼프는 오는데 그 시기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냐가 중요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내가 뭐
자격증 시험처럼 한 달 공부하고 시험 본다. 그럼 뭐 슬럼프 빠질 시간도 없고, 그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도 그렇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안에 끝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제일 빨리 합격한 것도 3, 4개월이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길면 뭐 1년, 그죠? 뭐 6개월, 1년 이상에는 다 공부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중간에 이제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슬기롭게 좀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고, 내 생활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잖아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공부해서 그 좁은 어떤 문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실강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실강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 50명한테 이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은 첫 강에서 이걸 듣고서 딱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항상 제가 볼 때는 50명 중에서 뭐 5명, 6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나머지들이 이걸 다 하냐면은 한 번 시험 보고 나서.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뒤에 시험을 한번 봤어요. 근데 아,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맞구나.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아요, 실제로. 그죠? 그만큼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빨리 시작하자 이거죠. 빨리 시작해서 빨리 합격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계속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장쭉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다소 좀 어려운 그 전문적인 용어들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보고요. 앞으로 이제 활기차게 저랑 계속 수업을 할 건데, 일단 마음가짐을 좀 잘 하시고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서브노트도 예쁘게 하나 꾸려 놓으신 다음에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1강에서 이제 수업에서 다시 만나뵐 테니까 요거 꼭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만 해보시고, 오늘 OT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